이슈토크입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접전지가 늘어나면서 부산은 막판까지도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부산 지역의 핵심 공약과 막판 판세를 가를 변수를 살펴보고 총선 분위기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옥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산의 총선의 쟁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총선의 쟁점, 사무처장님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총선 쟁점이 원래라면 신공항이나 이제 경제 관련 이슈들, 이제 경부선 철로 관련 지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네. 다 사라지고 네. 이제 코로나 관련이나 이런 쪽으로 거의 남아 있을 텐데 네네. 지금 그나마 이제 여야가 앞다퉈서 이제 지급 대상을 늘리려고 하던 이제 그 긴급재난지원금 네. 문제가 있죠. 네. 그나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상공인과 그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이제 100만 원씩 그 지원하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네네.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막판 총선이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쟁점에서 좀 벗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쟁점들은 크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경부선 철로 지하를 좀 쟁점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김영춘, 배재정, 이재강, 유영진 이 5 후보가 관련한 입장을 내고 그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관련한 입장들 좀 내긴 했는데 이것도 그다지 하루 이틀 정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준으로 그냥 끝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네. 코로나에 좀 집중을 하면서 막판에는 또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떠오른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부산 지역 총선의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에 다 묻혀 있는데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에서는 민생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민생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참 우리 정치인들을 특히 총선에 나온 이번에 보면은 너무 이 민생을 제대로 모르고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면은요. 그래서 네. 어떤 이슈들을 좀 다양하게 발굴해가지고 제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국민 유권자들은 그거 보고서 무엇이 옳고 그렇고 이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진짜 그게 좀 없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그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인가요? 그 철도 지하 문제인데 이것도 오래전에 나온 그런 해묵은 과제거든요. 네. 참 유권자를 이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층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누군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이건 뭘 보고 찍어야 될지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4.15 총선에서도 좀 남은 기간이라도 좀 쟁점을 좀 발굴해서 민생과 좀 밀접한 분야로 복지도 많고요. 네네.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민생 관련된 거 얽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지금이라도 좀 개설해서 시민의제나 시민단체나 그 상의 같은 단체에서도 의제를 막 던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을 아랑곳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만 생각하면은 막 좀 약간 이제 화가 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네. 사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진 갑이라든지 해운대 을갑, 중영도구 많이 격전지가 있습니다. 사실 부산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상황들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일단 갈수록 격전지가 좀 없어지고 있다라고 네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격전지는 네. 한 5곳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봤을 때는 한 2곳 정도로 보인다 생각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부산인 갑으로 보이는데 예. 김영춘, 소병수, 정근 3자 대결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실제 결과는 깨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영도가 또 하나의 떠오르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후보, 양대 후보인 김비호, 민주당의 김비호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황보성이 후보 모두 정말 내놓으라는 영도가 낳은, 그리고 영도에서 나고 자라고 영도가 기른 후보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김비호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사수의 이제 대표적인
후보이고 황보승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선 구의원, 재선 시의원 출신의 대표적인 영도에 의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누가 이겨도 아마 지역을 잘 알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좀 두 후보 모두 이제 지역을 잘 알지만 정책보다는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조금 딱히 이제 공약 부분 이런 데서는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는 아쉽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김비호 후보가 한번 컷오프 당했었던 부분이나 네. 황보승희 후보가 3월 달에 와서 갑자기 출마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 하나의 또 새로운 격전지로 꼽을 수 있다면 윤준호 후보와 김미애 후보가 붙는 해운대 을이라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득표 결과가 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의 격전지 상황을 조금 살펴봤고요. 사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세를 좀 확장하려고 할 거고 미래통합당은 이 전국의 주도권을 조금 잡으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 차원에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9일부터 금지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사실 이제 각 정당들도 판세 분석하는데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를 잘 대응해서 네. 뭐 세계의 어떤 반응들이 좀 좋게 나타나니까 그런 거를 좀 프리미엄으로 삼아서 적극 활용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네. 좀 이제 뭐 바닥치고서 이제 좀 반등 기미가 보인다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견해를 좀 내놓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혹시 참여가 저조할까봐 또 특히 이제 나이든 그 보수적 성향들을 네.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표 방지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코로나 사태를 두고서 투표의 어떤 투표율이 이제 좌우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당마다 이제 약간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마다 자기네 주관적인 입장이 좀 개입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장밋빛을 좀 꼈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게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뭐 실제는 이제 갈수록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알기 어려운 부동층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뭐 좀 익사이팅해지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좀 불확실성이 커서 참 이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디를 찍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표 직전까지 상황을 알 수 없는데 개표가 된 이후에 그 상황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선거 당일까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19의 대응 방안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판세를 가를 변수 또 어떤 요소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도 뭐 이 변수가 있는데 네. 이제 실버 세대의 변수가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2016년 총선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부산의 60대 이상의 네. 인구가 선거 인수가 92만 9,349명입니다. 네네. 이게 4년 전과 대비해서 15만 2,945명이 늘었습니다. 네네. 이제 반면 20대에서 50대는 195만 8,810명입니다. 이게 17만 1,629명이 줄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 30, 40, 50대가 줄어든 반면에 그만큼이 60대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에 맞춰진 그들의 타겟에 맞춰진 무언가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막판 표심에 2, 3%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판세를 가릴 수 있는 변수가 된다라는 건데 네네. 이건 아마 이제 막 이 격전지였을 때에 해당할 것이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결국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보건 문제, 이제 보건 문제가 결국에는 제일 우선이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는 비율이 많이 줄었고 60대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버 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 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총선의 판세를 가를 변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민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마음 알 수 없듯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이슈도 하나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전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외에 이제 투표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찮아가지고 아유 나 하나쯤이 아닌데 뭐 이거 모르는 분들은 또 사실 그것도 귀찮아가지고도 안 하는 그런 귀차니즘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미소하나마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변수들이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복잡하게 아직 파급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각 당에서도 상당히 조심할 겁니다. 막판에 좀 막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변수들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얽혀 있었다고 봅니다. 네, 투표 전에 유권자로서 좀 알아야 될 첫걸음이라고 할까요? 정책과 공약 어떤 걸 내놓았는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이전에 지난달에 양 당에서는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7개 세부 공약들이 있는데 네. 뭐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불경 1시간 생활권 구축, 이제 뭐 북한과 원도심 일대 재구성, 이제 뭐 AI 미래 산업도시 부산 건설, 뭐 공공의료벨트 구축, 맑은 물 확보, 뭐 공동어 시장 현대화 공영화, 그리고 이제 동백전 관련한 확대, 네. 청년 임대료 지원, 55 보급창 조기 반환, 뭐 북한 연계를 한 원도심 재생안 등이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 경제 도약, 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뭐 부산 글로벌 해양 도시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내세우고 있고 항공 부품 MRO 조성 단지 조성,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서 뭐 이제 정기 돌봄, 비정기 돌봄 서비스 이원화, 네. 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뭐 유엔 평화 특구를 연계한 뭐 국제 문화 교류 지역 조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조금 눈에 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양당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네. 각자 좀 특색을 내세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 시절에는 참 열심히 공약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을 지키는 이행률을 보면 뭐 상당히 저조한 측면도 많고요.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시 출마하는 이번에 다시 출마하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책 이행률을 보면 사실 절반 정도에 그렇죠. 그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내세울지 뭐 활용해 갈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률이 좀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행률이 좀 드는데요. 낮죠. 이행률도 낮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공약을 좀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느낌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에요. 이게 깊이 숙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10년 이전에 했던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이 계속 재탕으로 나와요. 네네. 이게 공약이 곰국도 아닌데 이렇게 우려 먹는 건지 참 그게 너무 좀 유권자 입장에서 이 공약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얘기한다면 상품이거든요. 서비스고. 네. 유권자들은 그걸 세금을 내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사는 건데 살만한 거 솔직히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당의 공약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 이제 당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네.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써본 것 중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불경문 메가시티 아마 성격은 다를 뿐이지 그거 계속 써먹은 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해양특별시 이번에도 이제 그거 나옵니다. 예전에는 네네. 나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약에 대한 의견 이행률도 보면은 일단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일단 또 평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언론사 매니페스토를 한번 했는데 공약이 보면은 아주 너무 천차만별 엉뚱한 공약도 많아요. 네. 제 우선순위 공약을 내놓으랬더니 어떤 데서는 뭐 어떤 후보는요 정권 교체다라는 식으로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후보는 어떤 공약들이 예전에 했던 거 계속
그걸 반복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공약에 대한 의견을 진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좀 숙고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도시철도 네. 유치 공약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요. 재원에 소요되는 근거도 참 명확하지 않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르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대감당은 누구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엔 일단 되면은 또 그 후지부지 나가다가 다음 선거 때 되면 또 하고 사실 그것도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세권이 있으면은 또 이게 상당히 그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 발전과 교통 개선 등 때문에 이걸 단골 메뉴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쓰더라도 좀 머리 좀 쓰면서 좀 이거를 좀 시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좀 해서 제시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너무 무성의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좀 있어야 하고 공약이 네. 나와야 하고 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렇죠. 특색에 맞는 예. 공약들이 나와야 된다. 또 소유자 구체적인- 중심적으로 이것도 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지들이 방안도.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들면 네. 이제 지금 도시철도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초읍, 송도, 정관, 기장선이 지금 갑자기 다시 또 떠올랐습니다. 네. 원래 부산시의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서 다시 이 4개 선의 공통점은 다 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네. 원래 이제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이제 이 사업들이 다 유효하게 되려면 이제 국토교통부에도 올라가서 다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BC가 1.0 넘어야 되고 RC가 또 1.0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들은 다 BC에서부터 다 1.0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근데 이 사업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다 끌어올리는 이유는 결국엔 총선용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저런 이유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최근에 그 지난 6일에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낸 건데 재정 투입 공약 비율이란 걸 냈습니다. 네. 그 보면 1위가 충남입니다. 89.3%, 2위가 부산입니다. 네. 87.0%. 결국에는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부산이다. 공약으로만 따지면.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비와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 결국에는 국회의원 된 사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혈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세금 넣어서 결국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공짜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뭐 상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총선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뭐 막판 열기 속이 뭐 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번 21대 총선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우리 삶을 직접 영향을 주는 정치인을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진짜 국가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하고요. 얼마만큼 지역과 국가를 생각하는지 네. 구체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잘 갖춘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이념을 따르지 않고요. 저는 찍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할 사람을. 그래서 이 20대 최악의 국회고요. 19대도 최악이었습니다. 21대는 좀 조금이나마 낮았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눈 부릅뜨고 투표에 꼭 참여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우리 유권자분들도 이런 생각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서 선거로 좀 자기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조달 방안을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석 달여 가량의 코로나 전국 때문에 4년간의 중요한 네. 기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선거일인 15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정말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일꾼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